만약 그 울음이 진짜가 아니라 당신의 간을 꺼내기 위해 연습된 눈물이라면요. 지은호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던졌는데요. 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 믿는 편이 편하다. 그날 도시락을 열었을 때 올라오던 참기름 냄새, 새우전의 따끈한 감촉,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웃던 고성희의 표정까지 하나하나가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장치 같았거든요. 어쩌면 세상에 그런 장치가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마음을 열게 만든 다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사람. 며칠 전 고성희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요. 은호 씨, 나 또 그 얘기하면 미울까요? 지은호는 잠깐 침묵했는데요. 싫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면 일단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괜찮아요. 들어드릴게요. 그 말이 던져진 순간 고성희의 한숨이 길게 스피커를 타고 흘렀고 곧 울음이 이어졌습니다. 부산 화재 그날 딸을 잃었거든요. 아들은 아파서 딸은 잃어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울음은 생생했는데요. 웬일인지 지은호의 가슴 어딘가가 한 번 흔들리고 곧바로 두 번 의심하더라고요. 울음보다 문장 사이사이에 놓이는 계산이 들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DNA 등록은 했어요. 혹시나 해서요. 고성희가 던진 그 DNA라는 단어가 딱 걸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작은 서랍에서 주민등록 등본과 옛 사진들을 꺼내봤는데요. 보육원 마당 한쪽 그늘에서 찍힌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이었고 해가 비치는 반대편에 아이들이 몰려있는 풍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햇볕에서 뛰고 있었는데 은호만 혼자 그늘에 있더라. 입양 첫날 엄마 정순이가 해줬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은 늘 위로였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날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늘은 가끔 편하지만 오래 머물면 냉기가 뼛속으로 스며든다는 걸 알게 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이지혁은 여느 때처럼 회사에 나와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지은호가 보내온 짧은 메시지 하나에 손이 멈췄습니다. DNA 등록할까요? 평소라면 천천히 생각하자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답이 달랐어요. 그 전에 사실부터 확인하자. 이지혁이 사실 확인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번 믿어버린 다음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믿은 만큼 아파지는 표정들. 그 표정의 목록에 지은호가 추가되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메시지 캡처를 보고 킥킥 웃었는데요. 웃음 뒤에 곧 진지한 목소리가 깔렸습니다. 딱 냄새 나는데 그 DNA 결과 나오기도 전에 움직일 거야. 쟤네가. 이지혁은 물었습니다. 쟤네? 성재는 대답했어요. 눈물로 시작해서 증명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 과학이라는 방패 뒤에 숨으면 죄책감이 순식간에 의무로 바뀌거든. 그 다음은 병원 동의서고. 농담처럼 들렸지만 성재의 경험담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조급함이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지 수없이 목격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주 오후 고성희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은호 씨, 내가 실은 경찰서에 DNA 등록해놨다고 했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연락 올 텐데 그 전에 우리 병원에서 조직적 합성 정도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내 아들 우진이가 상태가 조금 나빠져서. 말끝에 망설임, 죄인의 억눌린 호흡, 엄마의 애끓는 단어가 순서대로 놓였는데요. 그 배열 자체가 설득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정도는이라고 말하게 될 만한. 지은호는 머리를 끄덕였고요. 그날 밤 엄마 정순이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혹시 병원에 검사 좀 받아볼까 해요. 혹시나 해서요. 정순이는 식탁 위 가스불을 잠깐 더 줄였는데요. 펄펄 끓던 국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우리 은호, 남의 아픔 그냥 못 지나치는 거 엄마가 제일 잘 알지. 그런데 혹시 이게 내 마음을 이용하는 일이면 어떡하니?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도 만약 정말로 진짜라면요? 정순이는 그 질문 앞에서 잠깐 말문이 막혔는데요. 그러다 아주 오래전에 한 장면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날 보육원 그늘에서 우리 은우를 봤을 때 말이야. 엄마는 이상하게도 찾았다 말 대신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 너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묘한 두려움이 앞섰어. 그 말은 축복처럼 들리면서도 묵직한 덫 같았습니다. 한 번 품은 마음은 놓을 수 없게 되는 덫. 그 사이 이지혁과 박성재는 부산 화재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래된 신문 기사, 구청의 재난 보고서, 사본, 당시 보육원 출입 일지의 흐릿한 팩스본까지 한 장 한 장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이점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화재가 난 날짜와 고성이가 인터뷰에서 말한 날짜가 묘하게 어긋나 있었는데요. 하루 차이처럼 보였지만 당시 진화 시간과 대피 시간까지 맞춰보니 두 개의 전혀 다른 사건처럼 갈라지더라고요. 둘째, 화재 직전 한 달 동안 한 재단 이름으로 특정 보육원에 비정기적 후원품이 여러 차례 들어갔다는 기록이었는데 품목은 이상할 만큼 일관됐습니다. 식자재, 의류, 그리고 어린이 머리핀. 박성재는 그 머리핀에 꽂혔고요. 지여가 그 도시락 자리에서 봤지? 은호가 머리 묶을 때 쓰는 그 심플한 핀. 기성품 같았는데 왜 그 모서리 마감이 조금씩 다르지? 수제로 몇 개를 만든 흔적이야. 이지혁은 말없이 모니터를 끌어당기고 고성희의 과거 사진을 검색했는데요. 놀랍게도 몇 년 전 봉사활동 기사 사진 속 아이 머리에도 같은 형태의 핀이 보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성재가 낮게 말했는데요. 우연과 의도의 경계를 가르는 단서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단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부산 쪽 경찰서 담당 경사가 이 지역의 전화에 조심스레 붙인 한마디였어요. 참, 그 DNA 등록 말인데요. 같은 시기에 남자아이 쪽에서 친족 가능성 문의가 별도로 들어왔었습니다. 남자아이. 이지혁은 바로 떠올렸습니다. 한우진. 혹시 유전자 정보가 어찌어찌 돌아다녔을 가능성은요? 경사는 잠깐 망설였고요. 정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자 동의서가 정상이면 의료기관 간 검체 의뢰가 오가는 경우도 있고요. 목소리 끝에 여우는 길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길을 미리 닦아둔 사람. 바로 그날 저녁 고성희가 움직였는데요. 은호 씨, 이번 주 금요일에 잠깐 시간 돼요?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만 조직적 합성 보는 거라 10분이면 끝나고요. 이건 강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혹시나라는 말이 사람을 설득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지은호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혹시나는 책임을 흐리고 결정을 빠르게 합니다. 해도 죄책감이 덜하고 안 해도 덜 미안하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자. 성재는 이미 짐을 꾸리고 있었고요. 지혁아, 그리고 만약 그쪽에서 동의서 들고 오면 조항 7번부터 봐. 기증자 사전동의, 추정동의, 응급상황 전환, 이런 단어들이 섞여 있으면 이미 판 깔아놓은 거야.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판이 깔렸다면 그 판을 뒤집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눈물보다 선명한 증거. 그 사이 지은호는 다른 길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흔들림에는 죄책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들어 있었는데요. 혹시 진짜 딸을 잃어버린 엄마가 있다면 그 엄마를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건 자신뿐일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고 자랐다는 사실을 배신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 그 둘이 싸우는 시간은 생각보다 지쳤고 지칠수록 쉬운 말에 기대고 싶어지더라고요. 검사만 하자. 그 한마디는 마치 피로를 재워주는 약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얼굴들은 이상할 만큼 친절했는데요. 접수 직원은 이미 이름을 알고 있었고, 안내 간호사는 시간 오래 안 걸려요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곁에 있던 고성이는 소매 끝을 꼭 쥔 채 단정하게 고개를 숙였고요. 미안해요, 은호 씨. 내가 참 나쁜 엄마죠? 그 말에는 교묘한 마법이 있었는데요. 나쁜 엄마라고 자기를 낮추는 순간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아니에요라는 변호가 자동으로 올라오거든요. 지은호는 바로 그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겨우 삼켰습니다. 삼킨 말이 가슴에서 더 크게 부풀어 오른다는 걸 알면서도요. 체열실 문 앞에서 이지혁과 박성재가 도착했습니다. 검사는 잠깐만 미뤘으면 합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는데요.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더라고요. 왜요? 설명은 금방 끝납니다. 박성재가 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보육원 후원 내역, 머리핀 물품 발주 기록, 그리고 3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친자 가능성 사유로 유사한 조직적 합성 검사를 진행하려다 취소됐던 여성들. 첫 번째는 지방의 카페 직원, 두 번째는 대학원 연구실 조교, 세 번째는 박영나. 지은호의 눈이 커졌는데요. 영나가요?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다 가렸는데 주소 일부가 겹치고 담당 변호사가 같았어요. 어떤 어머니가 3번이나 혹시나로 접근했고 3번 다 검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상대의 심리적 불안정.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조건 생체기증 요구가 선행될 경우 중단. 이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같은 병원 상담 인력이 연루돼 있었고 같은 재단 후원 기록이 뒤를 바쳤습니다. 고 이사님, 이쯤 되면 혹시나가 아니라 계획이죠. 고성희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아주 느리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요. 계획 맞아요. 엄마가 살고자 하는 계획. 그 문장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는데요. 오히려 너무 사람 같아서 더 섬뜩하더라고요. 내 아들 우진이는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해요. 내가 울어야 마음이 움직인다면 울 거고요. 내가 무릎 꿇어야 문이 열리면 무릎 꿇을 거예요. 엄마는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호 씨,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당신을 고른 게 아니라 찾은 거예요. 그 한마디가 로비 공기를 바꿨습니다. 지은호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요. 찾았다니 무슨 뜻이에요? 고성희가 가방에서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꺼냈는데요. 오래된 사진 2장과 보육원 명부 사본 1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는 2살쯤 되어 보였고 머리핀은 지금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명부 구석에는 볼펜으로 서툴게 적힌 작은 글씨. 은유. 반쯤 달아 보이는 글자들. 내가 수년 동안 보육원 명부들을 뒤졌어요. 이름이 바뀐 아이들, 기록이 잘린 아이들. 그 중에 이 아이가 있었고, 난 그 아이를 잃어버린 날짜와 같은 달, 같은 주에 태어난 딸아이를 잃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난 못 믿겠더라고요. 박성재는 그 사본을 받아보며 고개를 저었는데요. 이명부 조작 흔적 있어요. 글씨가 2겹이에요. 최근에 덧대 쓴 표시.
이지혁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찾아야 합니다. 진짜 기록, 진짜 날짜, 진짜 혈연. 그 전까지는 어떤 눈물도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고성희의 눈이 잠깐 흔들리더니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진짜로 가요. DNA요. 결과 나오면 그때 내게 무릎 꿇으라고 해요. 내가 꿇을게요. 근데 그 전에 우진이는 어떡하죠? 그 질문은 잔인했는데요. 잔인할수록 효과적이었습니다. 대답을 미루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질문. 지은호는 그 질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검사하죠. 말이 나가고 나서야 심장이 2번 크게 뛰더라고요. 그 2번의 박동 사이로 정순이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지켜야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지켜야 하는 대상은 여전히 같았는데요. 지켜야 할 방법이 흔들리고 있었죠. 검사 동의서가 눈앞에 놓이고 펜이 종이 위를 스칠 찰나 이지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내 메신저 캡처가 떴고요. 간호사의 대화 중에 추정 동의라는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응급 상황으로 전환될 경우 보호자 동의로 기증 절차를 신속히 우회하는 내부 매뉴얼. 법적으로 회색지대였고 도덕적으로는 더 어두운 영역. 오늘이 아니면 혹시라도 그때 가서 후회라는 말들이 줄줄이 달렸는데요. 그것들은 모두 누군가를 설득할 때 유용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에 처음으로 당황이 떠올랐는데요. 그건 내가 관여한 게 아니에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이 사장님은 알고 있었죠. 이런 길이 있고 그 길이 오늘 우리가 서명만 하면 열릴 수도 있다는 걸. 침묵. 그 사이에만큼은 눈물의 연습도 문장의 배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침묵은 속임수를 허용하지 않거든요. 결국 그날 조직적 합성 검사는 미뤄졌습니다. 대신 공식 DNA 검사가 접수됐고요.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시간은 모두에게 다른 의미였어요. 고성희에게는 마지막 배팅을 준비할 여유, 지은호에게는 첫 의심을 견디는 인내, 이지혁과 박성재에게는 증거를 완성할 기회. 그 틈에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영라가 과거에 검사 제안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그녀의 스토킹 사건과 연루된 인물에게 돈을 흘려보냈다는 내역이 붙잡혔거든요. 겁을 주면 보호자들은 병원을 택한다는 메모. 임계점까지 밀어넣고 병원을 안전한 선택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식. 박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고요. 이건 눈물이 아니라 압박이에요.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깨자. 두 사람은 부산의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고성희가 쌍둥이 딸아이를 봤다고 말하던 곳. 사찰의 노승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는데요. 오래된 방명록과 공약 명단을 펼치다 말없이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몇 해 전 아동보호기원이라는 이름으로 익명 시주가 여러 번 들어왔고 그 시주 직후마다 가까운 보육원과 쉼터에 간식과 소모품이 도착했더라고요. 상자에 붙은 작은 스티커. 마음 잃지 않기.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연필 글씨. S. H. 노승은 잠깐 미소를 지었는데요. 선행이 죄가 되는 세상이면 안 돼요. 다만 선행이 계산과 두려움으로 바뀌면 거기에는 벌이 따라오는 법이요. 그 말은 푸념 같았지만 사실상 증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선행의 가면을 쓰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증언. 지은호는 그 사이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분주했고요. 마음속 소리는 더 시끄러웠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아니라면? 2번가라 가며 목을 죄었고 그 사이사이로 한 얼굴이 끼어들었어요. 한우진의 눈빛은
어떤 진실보다 빠르게 사람을 설득합니다. 엄마, 나 이러다 죽는 거야? 라고 묻는 표정. 지은호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무너지지 말자. 그런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그날따라 너무 비슷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자는 익숙한 어투로 말했는데요. 친모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근친 가능성 일부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확장 검사가 필요합니다. 낮다. 하지만 0은 아니라는 문장. 사람을 놓아주지도 붙잡아주지도 않는 애매함. 고성희는 그 문장을 붙들었고요. 낮다는 건 아예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확장 검사를 하죠. 그리고 그동안 우진이는요? 그녀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심을 중지시키고 선택을 다그치는 질문. 그날 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진실이 늦게 오는 날이 있어. 그날은 꼭 누군가가 급해해. 급해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대개 후회로 끝나더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울음이 흘렀습니다. 그 울음은 자신의 것도 누군가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흘리는 울음. 우진이는 어떡하죠? 그녀가 물었고요. 이지혁은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살릴 방법은 진실을 덮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야. 다음 날 박성재가 마지막 퍼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혁, 이 문장 봐봐. 예전 보육원 기록 뒷장, 스테이플러 자국으로 붙어있던 낡은 메모. 입양 취소 요청 사유 보호자 사정으로 인한 보류. 담당자 이름은 지워졌는데요. 아래쪽에 희미한 이니셜이 남아 있었습니다. K, S, H. 이지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성희.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고요. 20해 전 이미 한 번 멈춘 사람.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찾은 사람. 그 사실을 들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고성희는 마침내 찢어진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요. 나 그때 멈췄어요. 사정이 있었고 겁도 났고 미움도 받았고 그래서 한 아이를 놓쳤어요. 그게 은호 씨인지 아닌지 난 끝내 모르겠어요. 근데 내 아들 우진이는 지금 눈앞에 있어요. 숨이 가빠요. 나는 엄마고요. 엄마는요, 죄 지으면서도 살려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리듯 말했는데요. 그 판결에는 진심과 궤변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끔 진심으로 궤변을 말하거든요.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저 엄마가 둘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있고 저를 버리거나 잃어버린 누군가가 있어요. 누구든. 그런데 이 선택은 제 몸을 누구에게 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의 문제 같아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 우진이를 돕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누군가의 눈물로 강요되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을 잃어요. 제가 저인 채로 돕고 싶어요. 그러려면 진실부터요. 그 말에 처음으로 고성희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는지도 몰라요. 울음을 멈추면 말의 질감이 드러나니까요. 그럼 진실을 찾죠. 그녀가 말했고요. 하지만 시간이요. 여전히 시간은 그녀의 무기이자 방패였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박영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제 연락 받았어요. 예전에 누가 제게도 비슷한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지금은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영라의 눈빛은 단단했는데요. 두려움을 껴안고 서 있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단단함이었어요.
언니, 혼자 결정하지 않게 우리 같이 설게. 그 말은 신호였습니다. 다음 수순은 명확했어요. 첫째, 독립된 기관에서 DNA 확장 검사. 둘째, 과거 보육원 기록 원본 확보. 셋째, 병원 기증 프로토콜 외부 감시 요청. 넷째, 한우진에게 공적 대기자 등록과 대체 치료 옵션 검토. 감정의 물결을 제도와 증거의 두구로 다스리는 절차. 쉽게 무너질 둑이 아니었고 쉽게 설득될 루트도 아니었지만 최소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의외의 답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보육원 기록 원본.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입양 확정 보호자 정. 그 아래에 조그맣게 생부모 정보 제출 없음. 기록 담당자의 사인은 또렷했고요. 조작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많은 것들이 꺾였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꺾인 것은 찾았다는 고성희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종종 근거보다 오래가지만 근거를 만나는 순간 방향을 바꾸거든요. 믿음이 혹시나 해서 아닐지도로 옮겨 앉는 소리.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 확장 DNA 검사 결과는 더 단호했어요. 친모 가능성 배제. 근친 가능성 없음. 문장 끝에 마침표가 또렷했습니다. 그 마침표를 읽고도 고성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자책과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웃음. 그럼 내가 울었던 건 다 뭐였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의 진위를 따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이 흘렀으니까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버리면 남는 건 흔적뿐이거든요. 그 흔적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날 저녁 고성희는 혼자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지나가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만 울어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종료 선언처럼 들렸다고 해요. 울음은 이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단계로 들어섰으니까요. 지은호는 그 사실을 가장 늦게 받아들였는데요. 받아들이고 나니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전부 다른 어휘로 들리더라고요. 혹시나는 서두르자였고, 엄마니까는 면죄부를 달라였고, 미안하다는 그래도 해달라였다는 걸요. 마음이 한번 뒤집히자 도시락의 향까지도 계산처럼 느껴졌는데요. 그 감정이 새삼스러워서 지은호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던 새벽 박성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호야, 울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이겨. 오늘부터는 우리 말 말고 문서가 말하게 하자. 다음 날 이지혁과 박성재는 발을 더 넓혔는데요. 부산 화재 기록, 후원 재단 회계 자료, 병원 내부 메신저 캡처, 간호사 근무일지, 그리고 세 차례의 조직적 합성 검사가 진행되다 취소된 여성들 명단을 표로 정리했더라고요. 표의 맨 끝 열에는 공통된 변호사, 공통된 상담 인력, 공통된 재단 이니셜이 줄줄이 박혀 있었는데요. 마지막 칸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압박, 수단, 스토킹, 협박, 정황 제3자, 공포 심리 증폭을 통한 병원 선택 유도. 그 문장 하나로 온몸이 싸늘해졌습니다. 박성재는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이건 엄마의 눈물이 아니고 시스템의 설계야.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버튼을 눌렀어. 울음은 앞에서, 버튼은 뒤에서.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른 손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끝나. 조정자를 찾자. 고성이 혼자서 가능한 규모가 아니야. 그들 셋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먼저 병원 인권위원회에 익명 진정을 냈고요. 동시에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제출 사유는 장기기증 강요 및 기망적 유인 정황, 스토킹을 유발한 제3자 고용교사 의심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신중했지만 자료를 훑던 수사관의 손끝이 어느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동료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였는데요. 응급 전환 추정동의 경로, 이번 건 상단 승인 떨어졌음. 이사장 선에서 수사관이 조용히 묻더라고요. 이사장이 고성희 이사장입니까? 긴 침묵 끝에 이지혁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같은 시간 병원 외부의 이야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박영란은 자신의 스토킹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에게 연락해 과거의 진술을 보강했고요. 그 형사는 당시엔 개인 범죄로 봤지만 제보가 겹치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그 사람 그날 골목에서 내게 병원 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미친 소리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누가 시킨 말 같아요. 그 말은 조사 기록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며칠 뒤 내부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야간 전담으로 일하던 간호사였는데요. 그는 얼굴을 반쯤 가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추정동에 매뉴얼이 존재했어요. 법적으로는 회색이고 현실적으로는 미끄러졌죠. 보호자가 울면 우린 절차를 빠르게 돌렸어요. 위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살리기 위해서라면 겁을 줘서라도라는 말이 돌았어요. 누가 최초로 말했는지는 몰라요. 다만 그 말이 내려온 날 고 이사장님이 병동 순실을 오래 하셨죠. 간호사는 주춤하더니 추가로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야간 회의 레코딩이었습니다. 녹음 속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후원 재단과 언론, 라인 맞춰놨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로 묶는 게 우리 병원에도 좋고요. 엄마의 눈물, 생명을 위한 선택. 메시지는 그렇게 갑니다. 경찰은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서버, 재단 회계, 고성의 사무실 컴퓨터, 상담팀 룸까지 동시에요. 그날 병원 복도는 얼음장이었는데요. 고성이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수사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한 번도 불법을 지시한 적이 없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요. 입구에서는 마이크들이 줄을 섰습니다. 고 이사장님 장기 기증 강요하셨습니까? 스토커 고용 사실 있습니까? DNA 조작 정황 아십니까?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고성이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들을 도왔습니다. 그뿐이에요. 그렇지만 자료는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회계에서 먼저 이상이 나왔습니다. 재단 비용으로 특정 생명 캠페인 홍보사에 지급된 돈이 병원 상담팀 외주 컨설팅비로 다시 되돌아오는 구조, 이른바 순환 거래였습니다. 컨설팅 리포트의 제목은 그럴듯했는데요. 기증률 제고를 위한 감정 설계 가이드. 그 안에는 상담시 키워드 혹시나, 미안함, 아이의 시간, 엄마의 시간, 권고, 문장, 오늘 아니면, 뒤늦은 후회가 구체적 대사처럼 정리돼 있었습니다. 종이의 문장이었는데요. 읽는 사람의 가슴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어 경찰은 스토킹 사건의 제3자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과거 영란을 골목에서 위협하던 남성의 계좌에서 재단 협력업체 직원 계좌로 2차례 입금이 있었고요. 그 직원의 메모장에는 현장 경고, 병원 선택 유도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장 집행 이튿날 그 직원은 체포됐고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업무 지시가 아니라 도움이었어요. 누가 시켰냐고요? 직접 시켰다고는 못합니다. 다만 회의에서 들은 말을 제가 오해했을 수는 있죠. 가족들이 병원을 선택해야 산다고 해서 저는 목소리가 흐려졌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언론은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장기 기증 제도 전반 흔들기 조심이라고 신중론을 폈고요. 다른 매체는 병원의 관행을 정조준했습니다.
저녁 뉴스 두 꼭지가 병원을 덮었습니다. 눈물의 설계, 생명의 거래, 병원재단 카르텔 의혹. 스토킹으로 몰아 병원으로, 안전 프레임의 추악한 실체. 그 보도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 박이 일었는데요. 그래도 살렸잖아라는 댓글 아래에는 살리기 위해 무엇까지 해도 된다고 누가 말해줬니라는 반박이 달렸습니다. 엄마 마음 이해한다는 의견 아래에는 엄마라서 더하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청원이 올라왔고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상담체계 전수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사회가 이 사건을 개인 드라마가 아닌 제도 문제로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병원 이사회가 움직였습니다. 병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는데요.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립니다.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고의 사장의 직무는? 병원장은 답했습니다. 직무 정지입니다. 그러나 그날 늦은 밤 고성희는 따로 기자들을 불러섰습니다. 저를 악마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였고 아직도 엄마입니다. 문장은 흔들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몇몇 기자는 눈시울을 훔쳤고 몇몇 기자는 펜을 더 꽉 쥐었습니다. 같은 문장을 보고도 사람은 다른 결론에 이르지요. 다음 단계는 수사 발표였습니다. 경찰은 중간 브리핑에서 4가지를 공개했습니다. 1. 공포심리 증폭을 통한 의료 선택 유도, 정황, 강요 협박, 교사 혐의 수사 중. 2. 재단병원 간 순환거래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 수사 중. 3. DNA 샘플 관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중. 4. 스토킹 사건과의 연계 특정 경제 범죄와 별개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교사 혐의 수사 중. 브리핑장 맨 뒤에서 이지혁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는데요.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한 엄마의 욕망으로만 설명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가 사람들을 서서히 둔감하게 만들고 합리화하게 만들고 결국 버튼을 누르게 했습니다. 그 뭔가를 제도 언어로 바꿔서 박아야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지은호는 병실과 집을 오가며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진이의 손을 잡을 때는 조용히 기도했고요. 집에 돌아오면 엄마 정순이 옆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사람들은 왜 울고 나면 더 큰 결정을 하게 될까요? 정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울면 내가 내 말을 믿게 되거든. 눈물이 내 말에 힘을 줘. 그래서 무서운 거야. 내가 나한테 속기 쉬워서. 그 말은 날카로운데 따뜻했고 따뜻한데 날카로웠습니다. 며칠 뒤 사건이 드디어 고성의 개인을 넘어섰습니다. 재단의 명예이사, 병원의 대관업체 대표, 외주 홍보사 임원까지 소환 소식이 줄줄이 떴고요. 언론은 기부 선순환이라는 말이 어떻게 의사결정 조작으로 미끄러졌는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도 중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감정 설계 가이드 문서의 원저작자가 병원 내부가 아니라 외부 홍보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과거 선행 마케팅으로 상을 받았고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설계할 수 있습니다. 눈물은 최고의 전환점입니다. 영상이 돌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홍보사 임원과 재단 회계 총무였고 고성희에게는 사전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는 내려졌고 피의 사실이 서면으로 통지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의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교사, 강요협박 교사 혐의,
판사는 두 피의자에 대해 구속을 인용했고요. 영장실질 심사장을 나오던 홍보사 임원은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탁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사장이 원했어요. 그 말은 변명이자 고백이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생명 앞에 눈물 프레임 금지, 장기 기증 존중, 강요 금지, 선행의 마케팅화 반대. 피켓은 단정했고 구호는 차분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그래도 살려준 병원이라고 외쳤고요. 두 무리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도 완전히 서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도 거기에 있었는데요. 어느 쪽 피켓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무리 사이에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만큼은 정직했거든요. 어느 쪽으로도 휘지 않는 바람. 이튿날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이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눈물을 설계한 사람들이었고요. 인터뷰에는 제보 간호사와 스토킹 사건 피해자, 법학자, 윤리학자가 등장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단정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질문을 길게 붙들어 매달았죠. 엄마의 사랑이 법 위에 설 수 있는가? 선행의 메시지와 제도적 절차는 어디에서 충돌하는가? 생명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사람의 선택권을 침식시키는 문장은 무엇인가? 방송 말미 진행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눈물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제도는 인간의 울음을 재료로 설계되어선 안 됩니다. 방송 다음 날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상담 표준문안에서 오늘 아니면 후의 문장을 삭제하고 독립상담사 배치와 심리압박 금지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사회가 움직였다는 신호였는데요. 그 신호의 한 귀퉁이에는 지은호의 조용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장면처럼 보이는 날이 왔습니다. 경찰의 최종 브리핑이 예고됐고 병원은 이사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고성의 재단 이사장, 직위 해임. 그 문장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기소 의견 송치를 밝혔습니다. 고성희에게는 두 개의 혐의가 붙었습니다. 강요 협박 교사와 의료법상 절차 위반 방조. 핵심 혐의인 배임과 횡령은 직접 증거가 부족해 빠졌지만 사건의 골격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고성희는 병원 밖에서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사실을 침범한 건 인정합니까? 고성희는 잠시 멈추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장의 책임만 남은 순간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가장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뉴스 속 속보 자막이 흘렀습니다. 속보 보건복지부 장기기증 상담 전수조사 착수심리적 강요 문구 일괄 삭제. 속보 병원재단 유착 의혹 공정위국세청 합동조사 들어가. 속보 시민사회 눈물 프레임 금지법 청원 20만 돌파. 그 자막들을 보며 지은호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끝나가는 것 같지만 시작되는 거구나.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뀌어 제도와 습관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이지혁은 커피를, 박성재는 탄산을, 지은호는 따뜻한 차를 앞에 놓았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잘 버텼어. 박성재가 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이겼어. 울음이 아니라 문서로. 지은호는 웃었습니다. 두 분이 있었으니까요. 혼자였으면 계속 눈물에 젖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요. 성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끝일까?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끝이 보이면
보통 그 뒤에 진짜 시작이 숨어 있더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짧은 메시지 한 줄. 당신들 위만 봤지? 아래가 진짜였어. 그 뒤에 한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요. 낡은 창고 벽에 붙은 오래된 포스터였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지역 후원 캠페인. 구석에는 보태기처럼 쓴 작은 글씨가 있었죠. 배급표 2차, 기증자 리스트 초안. 세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내린 설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려붙인 자발적 설계도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야기는 경찰의 송치로 한 번 닫혔는데요. 실제로는 두 번째 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공시한 제도, 재단의 홍보, 언론의 메시지, 그리고 동네 창고 벽에 연필 글씨까지. 사람과 제도의 접점마다 생기는 습관과 문장들을 어떻게 바꿀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호는 우진이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조금 더 건강해졌고 눈빛도 많이 돌아왔는데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호야, 엄마 뉴스에 나왔어? 지은호는 잠깐 웃었습니다. 응, 나왔어. 근데 우진아, 뉴스는 항상 정답만 말하진 않아. 우리 눈으로도 보자. 사람을.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더라고요. 병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는데요. 오래 싸운 뒤 남는 차분함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다음에도 울음이 아니라 문장으로, 소문이 아니라 기록으로, 설득이 아니라 동의로 누군가를 지킬 거예요. 그 약속은 길었지만 마음에 잘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또 다른 속보를 띄웠습니다. 속보 국회, 심리적 강요 방지 조항 포함한 장기기증법 개정안 발의. 속보 병원, 독립상담사 상시 배치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속보 스토킹 교사 사건 첫 구속 의료 선택 유도 목적 인정.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 사느라 바빴지만 적어도 한 문장만큼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니면 후회라는 문장이 내려지고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세요라는 문장이 올라왔다는 사실. 문장 하나가 바뀌면 선택 하나가 바뀌고 선택 하나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 변화의 시작점에 지은호, 이지혁, 박성재, 그리고 박영라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흔들던 눈물과 그 눈물 뒤에서 버튼을 누르던 손까지 함께 조명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남은 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메시지의 발신자였습니다. 아래가 진짜였다고 말한 익명의 사람. 그 사람을 찾는 일은 다음 장으로 넘겨졌는데요. 아마 그 장의 제목은 이럴지도 모릅니다. 설계된 눈물, 배운 눈물, 그리고 멈추게 하는 사람들. 그 제목 아래에서 사람들은 다시 싸우고, 다시 화해하고, 또다시 배울 겁니다. 그게 우리 이야기의 방식이니까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시작하는 방식. 그렇게 고성희의 악행은 경찰의 책상과 뉴스의 첫머리로 넘어갔고요. 사회는 그 이야기를 개인의 오열이 아닌 제도의 문장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알게 되었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마음의 뜨거움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차분함이라는 걸요. 그 차분함을 배우는데 우리는 오래 걸렸고, 그래서 더 잊지 않게 될 겁니다. 다음 장의 바람이 이미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요.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그 질문으로 그들은 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날들 다음 회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